달째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달 1.8%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상장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인데 최종 기한을 넘길 시 주식 거래 정지로 애꿎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2년 전 허가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국내 판매가 전격 중지됐습니다. 약의 주성분 중 하나가 제품 허가 당시와 달랐기 때문인데 식약처는 아직까지 완전성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또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산업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감소한 471억 1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가격 하락으로 16.6%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과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는데요. 이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후 처음입니다. 수입은 41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52억 2천만 달러 흑자로 8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감소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이번 달에 수출이 개선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LNG선 등 선박과 2차 전지, 전기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감소폭은 2월 11.4%에서 지난달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중국 수출은 15% 정도 줄었지만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이 10에서 20%대 늘어나며 호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수출 개선 대책도 있을까요? 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9일 수출 전략 조정 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바이오 헬스 발전 전략, 다음 달에 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내놓습니다. 또 상반기 중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앞으로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 52시간제 위반 계도 기간, 이게 끝난 거죠? 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석 달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 한 달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대 넉 달의 시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정부가 접수를 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는 접수되는 고발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 단속은 오는 6월부터 8월 중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업 업황은 44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하는 곳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숙박업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여행 수요가 줄고 또 내수 경기가 악화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던 제품에서 신고된 것과 다른 세포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인보사 제품, 어떤 문제가 발견된 건가요? 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와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주사로 투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요. 해당 제품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정상 동종 연골세포 1핵과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가진 연골 유래세포 2핵으로 각각 구성된 의약품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주성분 확인 시험을 하던 중 2핵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받은 성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골세포와 함께 이 세포가 잘 자라게 돕는 연골 유래세포가 제품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신성 유래세포가 들어갔다는 설명인데요.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지난 22일 알렸고 인보사의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약의 성분이 달라졌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코오롱 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된 이 액은 TGF-β1이라는 유전자를 신장세포를 사용해 생산하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신장세포에서 TGF-β1 유전자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분리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 일부가 혼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도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3,000여 명에 시술됐으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등 보고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포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밝혀낸 미국 FDA는 국내 유통된 인보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는 15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데 식약처도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의 호화 유학과 불법 증여 등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결국 철회됐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이유와 파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조 장관 후보자가 결국 논란 끝에 낙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를 처음으로 지명 철회한 겁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과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가짜 학술단체 학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죠.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고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발표 직전에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인사 잘못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주말이었던 어제 이렇게 후보자들이 낙마가 이뤄진 이유는 뭡니까? 네, 청와대는 그제 오전만 해도 섣불리 움직이면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들의 긴급 회의 후에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해 실시한 개각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에 대해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청와대는 사실상 2기 내각을 추범시키겠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차질이 불가피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야당에서는 두 후보자의 낙마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시죠. 네. 코드 장관 2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저희 당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주장은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수용이 곤란한 거고. 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청문 정국의 갈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2명이 동시에 낙마함에 따라 국토부와 과기부의 장관 후보자, 차기 후보자 인선에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부처는 김현미, 유영민 현 장관 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감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거나 혹은 아예 주주총회를 미루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상장 기업들 사업보고서 마감일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 상장사들은 이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사업보고서를 못 내는 상장사는 당장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이날까지 못 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8일까지 연장하는 신고를 하고 이 8일까지 제출을 하면 관리 종목 지정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까지 상장 사업 보고서를 못 내서 연장 신청을 한 상장사들이 적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회사 모두 합쳐서 7곳 회사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한 상장사는 기존 3곳이었는데 올해 7곳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을 보면 이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경창산업, 또 MP그룹, 또 ANTN 등 7곳이 되는데 이 중에서 ANTN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자체를 오는 8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박 기자, 그런데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장사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까? 네, 바로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 이 새롭게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새 외부감사법은 2015년 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그 1년 전 21곳에서 32곳으로 11곳이나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32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모두 합치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감사보고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7개 상장사까지 합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게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지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권단의 경영 개선 요구가 압박이 거셉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산업은행은 오늘 6일 만료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연장 논의에 앞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고강도 자구 계획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채권은행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의 우량자산 매각이나 박 회장 일가의 사대 출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 채권단이 이렇게 고강도 자구 계획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죠? 네, 아시아나항공의 채무 가운데 금융권보다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비중이 높아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통차입금은 3조 4,4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 중 3조 원가량이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그리고 금융리스 부채 등 비금융권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네, 당장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연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산 매각이나 박 회장의 사대 출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의 93%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유종 간 가격 차가 1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87.06원이었습니다. 휘발유 값은 1,388.16원으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은 92.7% 수준입니다. 네, 차이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 국제 휘발유 가격이 미국 정유사의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 배럴당 93.7달러였으나 12월 넷째 주에는 55.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오 기자, 경유 가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소비량은 어떤지도 앞으로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까지 경유 가격 상승에도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 2월 누적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반면 경유는 같은 기간 10% 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유 가격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에 앞서 경유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 유종 간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별 단독주택의 예정 공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산남동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이 회장 자택 공시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5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한남동 이 회장의 자택은 전국 단독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데요. 지난해 261억 원에서 올해는 39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 40억 원 올랐지만 올해는 상승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전국 공시가격 2위도 이태원동의 이 회장 주택으로 235억 원에서 338억 원으로 44% 가까이 올랐습니다. 3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197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역시 40% 올랐습니다. 또 이명희 회장의 바로 옆에 있는 전용진 신세계부 회장의 집은 190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42.6% 올랐습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주변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 기자, 그런데 지난 1월에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또 이번에 지자체가 발표한 개별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요. 네, 통상 지자체가 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공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평소 1에서 2%포인트를 넘지 않았는데 올해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용산, 강남, 마포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 단독주택보다 6에서 8%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용산의 경우 지난해 상승률 격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표준주택은 35.4%나 올랐지만 개별주택은 27.75% 오르는데 그치면서 격차가 7.65%포인트나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산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집값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16%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지방 모두 0.03% 이상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25개구 모두 집값이 하락했고 특히 강남 4구는 평균 0.51%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이달에 전국 44개 단지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가구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5천 가구로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고 지방은 1만 2천 가구가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형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규 기자. 네, 김영규입니다. 오늘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들 짚어주시죠. 네,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11,000여 곳, 그리고 백화점과 복합 상점가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이 재질의 비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이 되는데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무거운 제품은 파손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종이봉투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예외가 인정되는 제품은 어떤 겁니까? 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비닐 포장이 허용됩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녹을 수 있는 제품과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네, 일회용 비닐을 사용 못하면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비닐봉투 사용량 얼마나 되죠? 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 장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비중은 약 25%인 52억 7,500만 장, 대형마트는 약 8%인 16억 9천만 장을 차지합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영규입니다. 오늘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의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오르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합해 최대 월 3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도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둔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쌓여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7년 말 기준 만여 개 사업장, 5만여 개에 달하는 계좌에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액수인데 장 기자, 그렇다면 잠든 퇴직연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퇴직연금 적립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해 노동자에게 적립 내용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 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23% 오름세 2,16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85% 오름세입니다. 7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보실 종목들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성분이 제출 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서 제조와 판매가 중지되면서 현재 코오롱 티슈진 29%,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29% 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산업은행과 MOU 연장을 결정지을 가운데 현재 0.1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입니다. AI 분야에서 해외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1.1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내년에는 증익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2.9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